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태어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아기와 함께 국회를 찾은 건데요. 용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미만 아이를 데리고 국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아이 동반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인 자신도 엄마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많은 여성에게 임신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민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현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군가는 아기를 기관에 맡기지 않고 굳이 국회 회의장에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단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조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른 직장 내 환경은 어떨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보좌진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 우리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엄중해졌다면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 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의 자체 개편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여의도 인싸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평론가는 계속 우리랑 쭉 시사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축소됐을 뿐입니다. 네.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쭉.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축소됐을까요? 네, 좀 서글픕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다른 코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짧은 만큼 임팩트 있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 등에서 이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하고 장마 등의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이 올해 하반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다.
여기에 이제 인식을 함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지금 고령자의 높은 백신 접종률 덕에 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의료 체계 부담이 덜어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또 젊은층 확진자가 많아서 확진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총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정부,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또 하게 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김성환의 시사가 자체적으로 개편하면서 뉴스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를 이제 강행을 했는데요. 원래 방역 당국이 당일에 집회 금지를 이제 또 통보를 했지만 그대로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경찰이 차벽 등으로 원천 봉쇄를 하니까 오후 2시쯤에 종로 일대로 자리를 옮겨서 집회를 진행을 했고 민주노총 추산 한 8천여 명이 모여서 약 1시간 가량 집회를 한 이후에 행진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을 하면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런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상당히 강력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면서요? 경찰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이 1차 출석 요구를 했고 또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한 12명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총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에 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참가자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참가자는 자신의 이제 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네요. 민주노총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 방식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외 스포츠라든지 콘서트 관람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데 왜 집회만 막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기도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지지자들이 좀 모인 이런 장면의 사진 이것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집회 사진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지금 불평등한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라고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여당은 집회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우리 사회 질서와 국민 안전을 해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송영길 대표는 매우 유감이고 비판하는 바인데 철저하고 엄정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엄정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으면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이 없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좀 이제 김이 새는 그런 논평이 됐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늘 논평보다는 3일날 이제 논평을 냈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겠다는데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고 정부가 집회 자제를 말하기 전에 좀 노동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와 관련한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였고요. 이 동영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신복지 그리고 중산층 경제 그다음에 헌법 개정 그다음에 연성 강국 신외교, 문화 강국의 꿈 이렇게 5개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복지에 대해서는 특히 10년 전에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는데 지금은 57%로 줄었다. 이것을 다시 70%로 늘리겠다라면서 또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를 인용하면서 일상의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인의 대변인 이렇게 일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장수 총리를 했다. 이 자신의 적통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였다라는 점 적극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뒤에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연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따로 또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당 당내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야권 얘기도 좀 해보죠. 야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심 투어를 시작했는데 첫 행보가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서울대 주한규 교수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주한규 교수를 만나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진행한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 졸속적인 탈원전의 어떤 방향 이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의 차원에서도 이제 탈원전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전 청장은 오늘 6일 카이스트에서 이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만나서도 이 탈원전 반대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총장직을 사퇴한 배경에도 탈원전 정책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감찰, 징계 청구 이렇게 좀 그런 국면이 이제 됐고 또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검수완박,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문제도 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돼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느꼈다라면서 이 문제가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윤 전 총장의 일방적인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아마 상대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이 김건희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013년에 경기 성남시의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에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활용을 해서 이 최모 씨, 이 장모 최모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또 다른 임모 씨에게 돈을 빌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이 김건희 씨의 회사 감사에게 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것을 몰랐다고 상상하기는 어렵고 또 김건희 씨가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알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그 처가 리스크라고 언론에서 흔히들 표현하는데요.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런데 항소를 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졌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금 같은 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이 잔고증명서 위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바로 이 의정부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뭐 추모공원의 경영권 편취 의혹 이것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관련 뭐 여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이른바 말씀하신 처가 리스크 이것과 관련된 보도 그리고 검증 국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직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들이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건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의 형, 거기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번에는 박영수 특검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이 김모 씨가 모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를 해서 이 차를 렌트를 했다. 그래서 렌트비 250만 원을 주고 이틀 동안 이 차를 탄 다음에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법적 문제는 없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다만 약 3년 전에 전직 언론인 모 씨를 통해서 김 모 씨 처음 만났고 그때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같은 이제 최순실 특검팀에 있었던 부장 검사를 이 사람에게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처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수산업자가 지난 2017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해명을 촉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 사면에 사기꾼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리고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러한 의문을 좀 옆에서 거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까? 이건 청와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다라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인데요. 네. 2017년 12월 말에 이 자녀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인데 2010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기 때문에 이때 2년을 받았는데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으니까 형 집행률이 81%, 즉 사면 기준에 부합돼서 여러 명이 함께 사면 받을 때 같이 사면 받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산업자를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분이 지금 포항 재벌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기범 수준의 잡범이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게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바쁩니다. 네. 네,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한 채당 평균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특공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된 가운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특공 폐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회견 여시고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 6천 세대를 전수조사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특공제도의 시세 차익을 조사해 봤습니다. 네. 특공제도 이제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추진하면서 2008년 도입됐고 첫 분양이 2010년 10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횟수로 12년째 지금도 분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양된 공직자 특공은 약 2만 6천 세대 정도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2만 6천 세대의 분양가와 현재 기준 그 시세를 좀 조사해서 비교해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 분양될 때만 하더라도 30평대 아파트가 2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양가가 평당 1,400, 분양가로만 한 5억 정도로 올랐는데 사실 시세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3평 정도가 약 8억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어서 이제 단순 차액이 한 채당 5억, 전체 2만 6천 세대로 보니까 약 13조 원이 분양가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오른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도 안 됐는데 지금은 14억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10억 네. 이상 이 차익이 발생한 단지도 이번에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2010년하고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 이상 오른 경우가 흔히들 국민들도 체감하실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해서 네. 집값 상승 지도 조사에서 발표해봤는데 지금 서울은 40%, 50%, 70%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0% 넘은 경우들이 흔히들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세종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국민분들이 체감하실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올랐냐. 네. 저희들이 오늘 조사한 건 이 아파트들이 그 2010년 분양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오른 거라고 보기에는 그게 많은 차이가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정권별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0년 첫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12년치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가격 변화를 보니까 2010년 분양할 때는 30평대가 아파트가 한 3억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말인 2013년에는 한 3억 정도 형성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3천만 원 올랐더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얼마 올랐나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올라서 2017년 1월 기준 시세가 한 3억 8천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8.8억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만 약 5억 원 정도의
아파트값 상승이 나타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뭐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게 올랐다, 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그 공무원 특공의 경우에는 전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매 기간이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네, 전매 기간도 계속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2008년 제가 이제 특공이 도입되고 2010년 첫 분양이 됐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집값이 2010년 이후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특공도 그렇게 국민 이제 어떤 로또나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매 기한도 그때 1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1년이었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좀 강화되면서 3년. 그러다 조금 강화돼서 최근에는 뭐 8년까지 지금 강화된 상황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3년까지도 전매를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강화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매 강화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불법 전매 같은 사례들이 여러 의심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네. 좀 국민적으로는 이거를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법 전매 의심 사례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미 2016년 때 세종시 특공제도 관련해서 불법 전매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네. 당시 공무원 수십 명이 불법 전매한 사실이 발각이 됐고, 그 불법 전매를 통해서 수천만 원의 어떤 이익을 가졌다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때 저제로 이제 제도 개선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불법 전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일부 보도된 걸 보면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 누군가는 이 부분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에 불법 전매가 있는지 또는 투기 여부가 있는지 누군가는 조사해서 국민한테 좀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이죠. 네. 불법 전매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특공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재산을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나, 이게 사실 공무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환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2016년 그때 듯이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전매까지 드러났을 때 당시에도 경실련은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엄중 처벌하고 부당이득 몰수하는 경우도 어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더라면 지금처럼 특공 특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만일 불법 전매 등을 통해서 어떤 투기적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국민들은 환수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작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소급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회가 이 해법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당이득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은 하시지만, 네. 사실 그 발언에 그치지 실제로 법 개정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또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 해법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LH 투기 의혹 제기된 이후에 정부가 특공제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제 정부가 지금 특공은 세종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업 지방 이전하는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특공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은 최근에 더 많은 논란이 피고 있는 세종시 특공만 지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혁신도시 등의 특공제도에 대해서도 대책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경실련이 그 LH 직원들의 그 분양 내역을 조사해 봤는데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에서도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 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불법 전매나 또는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특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는 이제 뭐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어떻게 유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특공제도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공이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건 불로소득만 안겨주는 결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파트를 소유권을 주는 거면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까지 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의 경우에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 지금 특공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그 절반 정도가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외지인이 투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그 결과물인 주택은 토지는 한 평도 팔지 말다. 그리고 건물만 분양하든지 건물을 장기 임대해야 개인에게는 주거권이 제공되고 공공에게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면서 주거 안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세종시 특공이 폐지되는 그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 자산으로 해서 임대 또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토지 임대부 분양이나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을 공공이 가져올 수 있는 공급 방식입니다. 또 반면 무주택자들은 건물값만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부담하는 값의 절반 이하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걸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자체 개편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신설한 코너인데요.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로 코너명을 지어봤는데요. 요즘 인기가 많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부르죠. 인사이드의 줄임말인데요. 여의도의 인싸이기도 한 패널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매주 시사회와 함께해 주실 텐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이거 제가 진행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두 분이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오히려 어색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열기가 점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은 지난 주말과 오늘 또 TV토론 국민 면접 방식의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준비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진짜 인싸 같은 소식은 민주당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2차 TV토론이 네. 오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이제 말씀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현 의원께서 갔다 오셨어요? 혹시? 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JTBC하고 MBN 공동 주최인데요. 라이브 방송은 JTBC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보고 지금 밥 먹고 오는 길입니다. 보시니 어떠시던가요? 1차 토론하고 뭐 대동소이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파와 반 이재명파가 나눠졌는데 네. 오늘 더 확실해진 건 이재명을 편드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한 편 먹고 네. 나머지가 다른 편 먹고 그래서 특히 기본소득 등등을 놓고 말하자면 격돌을 한 거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주장을 해온 기본소득을 폐기하고 사과해라라는 것이 한쪽의 주장이고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이걸 저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과에 사자도 안 나오고 끝났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또 있었습니다. 뭐요? 정세균 전 총리가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여성관계를 직접 거론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후보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명쾌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자 그랬더니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벗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그 문제 제기를 한 정세균 전 총리도 좀 의외였고 그런 반응을 보인 이 지사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도하 언론들이 제가 금방 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기사가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근데 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 전 장관은 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이에 찌라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걸 여기서 옮기기는 좀 힘든데 추 장관이 왜 나왔느냐, 추 장관은 뭐 의도가 뭐냐 하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억측들 중에 하나가 추 장관은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그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뚜껑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 1차 토론을 하고 2차 토론을 하는데 오늘 뭐 1차 토론에서도 좀 이거 한 편인데 한 편 먹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한 팀이구나 하는 게 오늘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철회하라 사과하라 그러는데 추 장관만 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대목이죠. 네. 오신환 의원께서는 네네. 지금 강 건너에서 보시고 계십니까? 아주 가까이서 보시고 계십니까? 보시는 그 관전평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당에서는 이제 대변인단을 뽑는 최종 네네, 결승이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론을 보고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9분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간에 이제 한계도 있고 이게 상호 토론들이 조금 치열하게 이렇게 공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 어쨌든 경선의 흥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또 그 속에서 국민들께 많이 알림으로 인해서 좋은 후보들을 뽑아내서 결국엔 본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명확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저는 뭐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님 뭐 이게 좋은 취지로 여러 가지 막 언론에 기사화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다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당내에서의 이 친문 세력들이 과연 이 표 결집들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이제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과정들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 또 정세균,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를 이겨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본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말씀은 부드러우신데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벨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왜 흥행이 성공?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블라인드 면접, 뭐 국민 압박 면접, 뭐 이렇게 글쎄요. 하는데 잡음도 좀 있었고. 뭐 잡음이 오히려 더 이제 크게 들려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 시도 자체는 히든싱어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9명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120분, 뭐 110분 이렇게 토론을 해도 개인당 돌아가는 것은 10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방송사 측으로서도 힘들고 후보로서도 굉장히 힘들어서요. 이런 9명, 지금 1명 줄어서 8명이지만 이광재 후보가 지금 오늘 그렇죠. 단일화를 했잖아요. 8명이나 9명이나 지금 1차 컷오프로 하면 6명이 될 거예요. 7월 11일이면요. 네. 근데 6명도 그렇고요. 사실 4인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5인 이상이 되면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제가 아까 사실은 네.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지 네. 않았는데 네. 오늘 이제 JTBC에서 라이브로 방송한 유튜브에 실시간 접속 수가 17,000명 정도 네,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강 결승전까지 하는 저희 당 대변인 예. 토론 배틀이 33,000명이 실시간 접속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 반수 정도 된 거고 12만 1,000명이 동시에 문자 투표를 해가지고 저희 당의 대변인을 뽑았는데 26살, 27살 2명의 대변인이 1, 2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봐도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의 어떤 장이 지금 쓴 건데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냥 무난하게 이재명 지사가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다 그냥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스펙타클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을 흔들지 않으면 민주당의 경선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거든요.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성공할 수 있는 지사의 그 방법. 지지세를 꺾을 수 있는 네. 그 모멘텀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지금은 이제 이광재 의원님이 예. 빠지고 예. 결과적으로 8명 중에 7명이죠. 이재명 지사와 7명의 후보들에 대한 표가 네.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쉽지는 않겠지만 네, 뭐 예. 초장이니까 두고 보시죠. 아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네. 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굳이 얘기하자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 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인데 지금 이제 오신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역전의 드라마나 이런 걸 하려면 그 주축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등 후보니까요. 네. 근데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죠. 지금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서 전국에서 대선 출마를 예전처럼 출정식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출정식이라는 것은 출마 선언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거의 모든 유권자들 눈에 당원들 눈에 분명해졌습니다. 네. 옛날처럼 뭐 으쌰으쌰하고 뭐 피켓 들고 뭐 소리치고 이러는 것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금방 의원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반전의 상황 그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봐. 네. 왜 그러냐면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50%를 얻지 못하면은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한 5일 후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장이거든요. 네. 중장, 종장에 가서는 무슨 드라마가 어떻게 쓰여질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 야권에 1등하는 두 후보가 지금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금 스테이터스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좀 불안하게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증자들이 보이는데 네. 여권도 비슷합니다. 지금 아. 기본소득 가지고 붙어 있지만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두 번 토론에서 보면은요. 네. 이 지사가 대응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일부러 대응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뭐 오해입니다. 전체 맥락을 봐주시죠.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제가 박근혜 후보와의 토론을 보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든지요. 뭐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거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 이재명 지사 쪽이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더 좀 진지하고 열심히 해서 이것을
막아내는 그런 자세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네, 이 지사님의 그 대세가 네. 오래전부터 이제 지속되고 있고 네. 또 이낙연 후보 1, 2위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또 그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네. 토론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고요. 또 압박 면접을 할 때도 보면 확실히 이낙연 후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지금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토론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봐서는 그만큼의 지금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여의도의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보고 또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네. 어떻게 전 국민적으로 그것을 확산해 나갈 것인지가 아마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네. 제가 보는 것 좀 재밌는 것은 네. 역시나 이제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도 그렇고 태도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민주 4기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극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정,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아무래도 지지층이 이제 친문 지지층을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네. 완벽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과정에서 1대1 구도가 됐을 때 어떻게 표 결집이 나눠질지가 저는 이제 그게 관심사입니다. 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든 아니면은 외국의 프로축구 리그 봐도 그렇지만 왠지 조금 못하면은 더 응원해주고 싶고 역전하는 거 좀 지켜보고 싶고 그런 심리들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야 사실 흥행이 좀 되는 측면도 있어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나 하는 주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뭐 현재로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할 테니까요. 근데 이 지사 발언을 두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어떤 사실 이른바 색깔론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두고 지금 역사관 논쟁이 벌어진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이육사 선생 그 문학관이죠. 거기에 안동에 가서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했다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윤 전 총장이 역사 왜곡이다 이런 비판을 이어갔고 또 이 지사는 구태 색깔 공세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번 논쟁 윤 전 총장이 어찌 보면 중도층을 겨냥하는 건데 이른바 색깔론 들고 나오는 게 좀 의외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또 역사 논쟁은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오신환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 윤석열 총장이 29일 날 출마 선언할 때 보면 이제 예상과 달리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게 이제 뭐 전통적인 이제 과거 보수 정당이 지향했던 그 자유에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도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역사 논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네. 저는 또다시 이 국민을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피로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또 뭐 친일과 반일 아니면 친미 반미 이런 부분들의 구도 속에서 혹시라도 그 표의 이득을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어프로치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위험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아무래도 이게 찬반이 확실히 갈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맞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막 증폭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 조금 이렇게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 뭐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그런 네. 전략적인 어프로치도
그런 속셈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술수가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육사라는 항일 민족 시인의 기념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이 굉장히 거센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해방 공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상황에서 해석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충 지금 그게 그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충 합의되어 있는 얘기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색깔 공세로 지금 해방 공간의 얘기를 다시 얘기할 만큼 우리가 한가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걸 더 이상 끌고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받아치기가 오히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받아칠 필요가 있는 이거 얘기해봐야 생산적이지도 않고요. 결국 건국 논쟁하고 비슷한 양태고 그런 논리의 대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별로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자기 편을 좀 모은다는 아마 그런 정치적 계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오래 끌 일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이거 좀 얼마나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이번 토론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측면에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민주화 운동의 5.18 문제를 보수 정당에서 건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우리 이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반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네. 무명용사 참전자들에 대한 그 헌화와 그 예우를 다 표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속에서 과연 또다시 논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저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이제 발언하고 나서 오히려 이것이 큰 역풍으로 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다소 지금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탈원전이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마 받아들이시는 쪽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행보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국민의힘 입장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제가 봐서는 철저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중도나 이런 외연 확장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바깥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더 소구되는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그런 이슈들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바깥에 있으면서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어떤 정책이나 발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전략적으로 좀 약간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차라리 하루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당 내에서 오히려 우리 당내 지지층들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왼쪽으로 중도층으로 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네.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바깥에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당원들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는 듯한 이런 전략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도 네.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의 그 출마 선언, 본인은 정치 입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출마 선언이죠. 네.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출마 선언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고 거의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문을 하자면은
아마 그 원전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입당식이잖아요. 제일 핵심적인 게요. 네. 근데 지금 그냥 걸어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그 꽃가마는 그냥 꽃상여로 될 가능성이 있는 판이 정치판이거든요. 네. 그냥 걸어 들어갔다가는 뭐 이거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이 어긋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밀당을 뭐 굉장히 오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반문으로 철저하게 그 일정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입당 시기는 8월 말에 탈한다고 8월 말에 턱 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마 계속 이런 행보나 행태를 보일 것 같고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론을 어떻게든지 안 타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네. 이걸 자기 페이스로 가야지 이 걸어 들어가서 꽃가마 태워줄 줄 알았다가는 이거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이제 그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8월 말 이 버스 정시 출발론도 거기에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자체 경선에 본인이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네. 지난 출마 선언과 동시에 저는 전격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다. 원래 프로세스로 따지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지대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굉장히 크게 어필하는 듯한 이런 정책이나 발언들을 하는 걸 봐서는 저는 그 스탠스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전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전격적으로. 그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 본인과 가족들 간의 어떤 이런 의혹들이 이게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출마를 갑자기 뭐 드랍하거나 과거에 누구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의 시스템 안으로 빨리 들어와서 그걸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전격적으로 입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당과 합당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협상단을 대표로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단의 협상으로 가게 되면 저는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전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또 반면에 그냥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무리 발언 겸 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냥 들어왔다가는 뭐 죽는 수가 생기죠. 꽃상여로 바로 그냥 화장장으로 가기 때문에 경선 룰에 관한 뭐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본인의 인기 유지가 또 초미의 지금 제일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결정할 거고요. 하여튼 뭐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변화 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잘 지켜야 되니까요, 지지율을. 그럼요.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막 부족해요.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오늘 여의도 인싸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호우 관련된 재난방송을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초반부터 강력한 폭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남부지방에